우리나라의 전설에 주목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시라소니 이성순 씨를 들 수가 있습니다. 종로의 주먹 황제 김두한이 싸우지도 않고 형님으로 모셨다는 시라소니와 김두한의 일화나 박치기와 엄청난 스피드의 공격이 주특기였다는 시라소니의 일화는 30대 후반 이상의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영화 장군의 아들이나 드라마 야인시대를 통해 대부분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부위라는 머리뼈를 사용하는 박치기는 실제 격투에서도 그 위력이 상상 이상이라는 것인데요. 이 박치기를 현대 격투 경기에도 과감히 사용하는 무술이 있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흔히들 입식 격투기의 최강이라고도 말하는 무에타이는 다른 말로 팔찌술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팔찌의 과학이라고도 합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무에타이는 두 주먹과 두 발은 물론 두 개의 팔꿈치와 두 개의 무릎, 이 8가지 신체의 지점을 무기처럼 사용하는 무술이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무술은 무에타이와 매우 흡사하면서도 무에타이보다도 잔인하기로 소문난 무술인데요. 바로 미얀마의 전통 무술 레드웨이입니다. 얼핏 보면 레드웨이는 무에타이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 스포츠화 되기 전에 무에타이처럼 손에 붕대로 핸드랩만을 하고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격투기 경기에서 가드를 올려 머리 부위를 보호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머리 부위가 공격에 가장 취약하고 상대방의 단 한 방의 공격에도 넉다운을 당할 수 있고 뇌진탕으로 큰 손상을 입을 수도 있는 인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레드웨이는 이 취약한 머리를 가장 파괴력 있는 무기 중에 하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에타이와 레드웨이를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격투기 경기에서는 대부분 금지된 박치기를 실제 경기에서도 사용이 권장되는 무지막지하고 잔혹한 무술이 바로 레드웨이입니다. 이는 무에타이의 빰클린치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엄청난 충격과 상해를 가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박치기를 하는 자신도 뇌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레드웨이는 전통적인 무에타이 경기처럼 글러브를 착용하지 않고 핸드랩만을 감고 경기를 해 스포츠화된 무에타이나 다른 일반적인 격투 경기에 비해 파괴력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다 경기 규칙도 다른 격투 경기처럼 공격을 얼마나 많이 했냐에 따른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없고 오직 상대를 쓰러뜨려서 전투력을 상실시키거나 심판이 보기에 한 선수의 실력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더 이상 경기를 진행하면 상대 선수의 큰 부상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판단되어 경기를 종료시키는 것 말고는 무승부로 끝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판정승 따위는 개나 져버리라 하고 오직 KO와 TKO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실전에서도 누가 몇 대 더 맞은 것보다도 누가 더 큰 데미지를 많이 입었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레드웨이는 오직 상대가 확실히 쓰러지거나 굴복을 해야 승부를 인정하는 그야말로 실전성만을 중요시하는 살벌한 무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경기 규칙 때문에 레드웨이 선수들은 점수를 따기 위한 공격이 아닌 오직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파괴력 있는 공격을 위주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글러브가 없이 핸드랩만을 감고 하기 때문에 방어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투나 킥복싱의 글러브처럼 글러브 자체의 면적이 상당하기 때문에 글러브는 상대방의 안면 공격을 막는데 보기보다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러브를 사용하지 않는 레드웨이는 상대적으로 방어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레드웨이 선수들은 더욱더 공격에만 집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드웨이 선수들에게는 공격이야말로 최선의 방어인 것입니다. 또한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 박치기도 서슴지 않는 레드웨이는 정말 무시무시한 격투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태국의 무에타이 선수들이 레드웨이에 도전했다가 박치기 공격에 무너지기가 일수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에타이 하면 떠오르고 주력 무기이기도 한 빰클린치 니킥이 레드웨이 선수들에게는 그저 헤드벗을 날릴 좋은 기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레드웨이가 박치기라는 위력적인 기술이 하나 더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에타이 선수들을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태국의 무에타이 선수들은 태국의 번성한 격투기 시장의 환경에서 어릴 때부터 수백 회의 실전 경험을 가지며 노련한 직업 선수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미얀마의 레드웨이는 아직까지 프로 격투기 시장이 무에타이만큼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그만큼 직업 선수의 층이 매우 얇기 때문에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한 프로 무에타이 선수가 레드웨이 선수를 이기는 경우 또한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미얀마의 레드웨이는 무에타이가 타이복싱이라고도 불리듯이 버마복싱이라고도 합니다. 레드웨이는 무에타이만큼 아니 그 이상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의 주장에 따르면 태국이 자신들의 무술을 가져가 무에타이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역시 비슷한 무술인 캄보디아의 보카토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죠.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가장 유력한 학설에 의하면 이 무술들이 모두 인도의 무스티 유다에서 파생된 무술들이며 서로 교류하면서 비슷한 유형의 형식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700년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무에타이보다도 1400년이라는 2배 가까이 더 긴 무술의 역사를 주장하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인도에 가장 가까운 미얀마의 레드웨이가 원조가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미얀마의 전통 무술 레드웨이는 적어도 1400년 전에 그 원형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미얀마의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 속에서 오직 적을 살상하는 데 목적을 둔 실전적인 무술만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824년에 영국군이 미얀마를 침략했을 때 무기와 장비면에서 미얀마군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열세였지만 2년 동안이나 영국군과 싸움 끝에 전쟁에서 패하고 식민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영 제국이라 불리던 세계 최강대국 영국을 상대로 동남아의 약소국 미얀마가 2년 동안이나 전쟁을 하며 버틸 수 있던 저력에는 이 레드웨이가 나름의 큰 몫을 했다고 하는데요. 얼핏 생각해보면 소총을 쏘는 영국군이 레드웨이를 사용하는 미얀마군에게 애를 먹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영국군이 사용하던 소총은 플린트락 방식의 머스킷총으로 한 발 한 발씩 흑색 화약을 넣고 둥근 납탄을 힘들게 장전하는 방식의 총이었으니 정글에서 숨어있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칼과 창을 들고 레드웨이까지 구사하는 미얀마군과 육박전을 벌인다면 영국군이 충분히 당황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얀마의 레드웨이의 거친 맹수 같은 잠폭함과 위험성에 잊지 못할 깊은 인상을 받은 영국군은 미얀마를 점령한 후 레드웨이를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드웨이는 영국의 식민 통치 기간 동안 마치 브라질의 카포에라처럼 전통춤 같은 형식으로 위장해 면면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시기가 돼서는 미얀마는 다시 일본에 점령당하였지만 레드웨이는 다행히 금지되지 않았고 격투기를 좋아하는 일본인들과 무술 교류를 하며 오히려 레드웨이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1948년에는 미얀마가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레드웨이는 학교의 교과 과목에도 들어가게 되고 대한민국의 태권도처럼 육해공 3군의 훈련 항목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레드웨이 특유의 거칠고 유혈이 낭자할 수밖에 없는 경기 방식으로 인해 세계화와 대중화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 무에타이처럼 전문적인 직업 선수들이 많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이긴 하지만 원초적이고 과격하기까지 한 원형의 날 것을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는 레드웨이 같은 무술이 세상에 좀 더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짧게나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